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위한 제조업에 의한 제조업의 남자 이제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중국 제조업에 무너지는 한국 제조업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저가 공세로 한국 제조업이 위기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 제품의 저가 공세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죠. 알리그룹 자체는 1999년에 생겼는데 그 유명한 중국의 마윈이 만들었고요. 이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제품이 얼마나 싸냐, SBS 뉴스에서 실제 인터뷰를 했는데,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가격이 35,000원인 제품과 동종 제품이 알리에서 구매를 했을 때 1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혹할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유혹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알리에서 사가지고 네이버에서 파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도 했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 알리의 브라더, 알리의 영걸 중국 브라더, 더 강력한 파워를 지닌 테무라는 사이트가 나타났습니다. 테무는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2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제 모기업이 있지 않냐, 모기업의 힘을 빌리지 않았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기업조차 201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업하는 분들은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엄청난 건지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테무가 얼마나 잘 나가냐면, 이제 국내에서만 7개월 만에 581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거든요. 23년 7월에 출시를 했는데 24년 2월에 581만 명의 회원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테무의 2024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 1분기에만 120억 달러, 약 131% 성장을 했고, 순이익은 약 39억 달러로 246% 성장을 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4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한 분기의 순이익이 4조가 넘는 거. 요즘 우리나라 커머스 쇼핑몰 보면은 사실은 적자를 면하는 쇼핑몰이 굉장히 적은데, 이렇게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도 당기 순이익을 굉장히 큰 수치로 만들었다는 게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아무튼 알리 그리고 이후에 테무까지 중국발 저가 제품이 굉장히 한국에 많이 쏟아졌는데, 이 중국발 저가 제품의 약진이 우리나라 제조업들에게 어떤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에 약 70%가 중국 제조업의 저가 공세가 실제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것이다 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중 약 27%는 실제 실적에 악영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42%가 앞으로 피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기업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중국이 저가 제품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분석을 해보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테무 같은 경우도 겨우 1,000원짜리 제품도 무료 배송을 하는데 이거 단가가 사실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중국의 경기 불황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경기 불황으로 재고가 엄청나게 쌓였고, 어차피 재고니까 싼 가격에라도 이거를 판매하고 싶다라는 제조업들의 니즈와 맞아서 저렴하게라도 팔아서 소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완제품 재고율이 2022년 7월에 약 2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저가 수출 공세로 23년 7월에는 2%까지 아래까지 내려갔는데, 2024년 6월 지표를 보면 다시 재고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시금 중국발 저가 수출 공세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B2C 같은 경우 아무래도 중국 제조업의 저가 제품으로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많이 위협감을 느꼈고 실제로 타격을 좀 받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B2B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발 저가 제품이 B2B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 제조업이 시장에서 맡으려고 하는 역할의 변화를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중국은 중간재를 가공하는, 수입해서 가공하고 다시 수출을 하는 세계의 임가공 업체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간재 자체를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세계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이런 기조가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했습니다. 자연히 중간재 수출이 늘어났고요.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입 비중도 늘었는데 2016년 27.3%에서 2023년 31.3%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중간재 구매 기업들이 소싱처를 중국으로 바꾸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타격이 좀 크다고 해요. 1억 달러 정도를 수입을 했는데 49억 달러로 49배가 느는 큰 성장을 했습니다. 이외에 섬유, 철강, 금속 등 다양한 분야가 악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승한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우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중국 제조 2025라는 거를 발표를 하고 그에 따라 제조업의 부상 계획을 세우고 이를 따라서 차근차근 했는데 재고가 많이 쌓일 만큼 제조업을 지원을 한 거죠. 물론 이제 내수 부진 자체는 아마 중국이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자체는 굉장히 성장을 해서 재고가 엄청나게 쌓일 정도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야가 중국의 1위 자리를 뺏겼습니다. 이거 사실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중국 하면은 아직 우리나라에게 이 분야에서는 밀린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예를 들어 철강 생산량 중국 1위고요. 조선 생산량 1위. 2023년 5월에는 무려 세계 수주량 85%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근데 울산의 중공업, 조선 쪽에 다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세계 1위 탈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LCD 생산량 1위, 배터리 생산량 1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중국 제조업의 약진을 사실 굉장히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천인데 그 이유가 인천이 우리나라에서 중국 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뉴스를 보면 대기업도 사실 중국발 저가 제품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현대제철도 철강 제품의 가격 방어를 위해서 인천 공장 정규로 공장을 가공을 6개월이나 정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대기업이 이런데 우리 대부분의 중소, 중견 제조업들은 이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발 어떤 제조업의 위협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대부분 중국 제조업 제품의 강점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2024년 저가 공세의 무서운 점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제품이 저가이면서 또 고품질이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점이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무조건 무작정 싸기만 한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얼핏 생각하면 사실 중국 제품이 고품질은 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테무 후기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 블로그여가지고 제가 캡처를 하기는 좀 그래서 캡처 못했는데 테무 후기 찾아보면 생각보다 괜찮다는 의견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싼데 품질도 나쁘지 않은 거죠. 당연히 뭐 가격 대비 고려하는 걸 거예요. 정말로 엄청난 고품질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원래 제품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많이 비싸져도 조금 좋아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가격은 많이 싸지는데 조금밖에 안 나빠지네?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테무나 알리에 올라오는 B2C 제품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같은 경우도 어떤 품질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우주항공, 로봇 뭐 이런 분야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이미 중국의 기술력이 뒤처졌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국의 기술력이 사실은 우리가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위협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중국 제조업의 어떤 제품 공세에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실 뭐 딱히 없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다 같이 걸기를 해서 중국 제품에다가 반덤핑 관세를 매겨달라 이렇게 사실은 뭐 요구할 수도 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제조업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두드립니다. 정부 사업, 자금 융자, 신제품 개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많이 가장 기대하시는 게 이제 정부 사업이죠. 융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갚아야 되는 거고 또 요즘 같은 시기에 제조 운영을 위한 자금 융자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한 기업 정도 아니면 정말 융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정부 사업을 실제 현장에서 준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정부 사업 공고가 한번 뜨면 공고 자체가 기본 10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 현장 인력이 보았을 때 안 그래도 바쁜데 뭘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건지 우리가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건지 알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설팅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사업 같은 거는 2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자부담금이 50%나 되거든요. 이런 게 꽤 부담이 됩니다. 2억 원을 지원해줘서 좋긴 한데 2억 원을 자부담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캐시로 그게 딱 준비되어 있는 제조업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10%, 20% 혹은 30% 정도 자부담도 사실은 꽤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고가 떠 있는 기간이 보통 한 달 좀 안 돼요. 두세 달 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아예 못 봤고요. 한 달 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는 업체가 아니면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당연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올해부터 미리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서 내년 정부 사업을 지원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환경을 만들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바쁘게 일하는 와중에 우연히 공고를 보았는데 내가 받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사업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어렵고 또 가점 사항들을 챙기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고 기간이 짧은 게 사실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 뭐 DX, AX 이런 거 지원한다고 하는데 제조업 소프트웨어 혁신을 위한 자금은 사실 좀 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도 실제 현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 사업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데 정말 대다수의 제조업들이 딱 현실적으로 정부 사업을 지원을 하고 그 혜택을 받는 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스템 강화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자동화하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무 현장도 사실 무인 자동화 사무 현장을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실제 사람을 쓰는 것보다 비용 현저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제조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조 현장 같은 경우는 로봇이나 여러 설비, 자동화 설비가 있으니까 사무 현장보다 어떤 업무를 자동화하고 자동화 공장을 만드는 게 더 용이하고 저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 정말 전 세계적인 제조업의 CEO 일론 머스크도 실패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든 공장을 자동화하려고 했더니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멈추게 된다는 거죠. 사실 사람만큼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이 가장 뛰어난 전쟁 기계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만큼 사람처럼 어떤 문제에 정말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기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자동화 공장은 좀 한계가 있다고 많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개념이 자율화 공장,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율화 공장 시스템을 만든 걸로 좀 가긴 하는데 당연히 이것도 아직 좀 이론적인 단계에 많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 손이 닿지 않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서 효율을 찾아가지고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뭐 그 정도가 아니다. 제조업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사람 손 아예 안 타는 자동화 공장 만들려고 나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내가 육안으로 관리하고 구도로 관리하는 어떤 생산 현장 이거를 데이터화해서 정말 우리 제품이 어디서 무슨 문제로 불량이 나는지도 알고 어떤 공정을 써야지 품질이 좋아지는지도 알고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생산 현장을 관리는 좀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사실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딱 들어맞는 사실 시스템이 또 많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설비와 연동된 어떤 이제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설비의 어떤 온도, 압력, RPM 이런 걸 기반으로 언제 고장이 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예비 보전하는 모니터링이 굉장히 많고요. 어떤 실제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말 이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대안책을 줄 정도의 시스템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당연히 단순 사무 관리 정도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 와중에 죄송합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시스템으로 현장 관리하고 싶으신 분 언제나 연락 부탁드리고요. 정부 사업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것 찾고 싶은 분 연락 주시면 같이 한번 머리 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사실 여러 좀 대안을 찾아보았는데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락 주시는 분들 있으시면 같이 한번 좀 타겟책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중국의 저가 공세로 굉장한 위협감을 느끼고 무너져가는 한국 제조업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제조업 글로벌 제조 환경을 선도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